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혹시 이런 말들로 가슴이 쿵 내려앉았던 순간 있으신가요? 평생을 자식에게 바쳤습니다. 밤잠을 줄이고 밥숟가락을 밀어가며 뒷바라지했습니다. 기쁘면 웃고 힘들어도 참았고 말보다 먼저 몸이 움직이며 다 해줬죠. 그런데 돌아오는 건 무관심, 아니, 더 나아가 노골적인 무시, 숨이 턱 막힙니다. 이게 내가 원한 노년인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외롭고 서글픕니다. 이대로 참고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넘어서 자식에게 존중받는 당당한 부모로 다시 서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처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던 한 어머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은영 어머님, 올해 63, 오랜 세월 혼자 자식을 키워온 평범한 어머니셨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후 아들과 단둘이 삶이 쉽지 않았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아르바이트, 야근, 주말 근무를 반복했습니다. 잠깐의 여유도 없이 모든 시간과 힘을 아들의 성공만을 바라며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의 삶엔 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전부였죠. 그러던 어느 날, 늘 조용하고 착했던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귀찮게 왜 그래? 그냥 나 좀 내버려둬. 그 순간 이은영 어머님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무의미해진 듯한 허탈감, 그 어떤 원망보다도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실감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걸까?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은영 어머님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 해줬습니다. 늘 아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두었고 한 번도 자기 고집을 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기분이 상할까봐 늘 먼저 양보하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존중이 아닌 무시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아프게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해주지만 그 결과로 존중받기는커녕 때로는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닌 무관심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은영님의 경험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해오지만 정작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 쉽습니다. 특히 한쪽의 헌신이 지나치게 크면 상대방은 그것을 고마움이 아니라 권리로 착각하기도 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무관심일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존중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은영 어머님은 아들에게 단호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 즉 에우다이모니아는 단순한 쾌락이나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고 의미를 만들어갈 때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는 삶이 반드시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랑 속에서 내 삶의 중심이 사라지고 존엄과 선택권까지 내려놓게 된다면 그건 결국 나 자신을 잃는 길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저 헌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격체입니다. 자식의 삶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인생도 여전히 소중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겨선 안 되고 부모 또한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기 행복을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이은영 어머님은 아들의 말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스스로 돌아보며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한 거죠. 그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지만 내가 너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영원하지도 지속될 수도 없단다. 이 말에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편해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태도와 단호한 말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자신이 받은 상처를 감추지 않았으며 아들에게 원망이나 비난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강하게 질책하는 방식을 선택하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식이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느끼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식을 향한 무한한 사랑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호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사례를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존중을 회복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성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가장이며 우리들의 모습,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고 특히 첫째 아들은 희성 씨의 자부심이자 가장 큰 기대를 받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독립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표정해졌고 대화에 흥미를 잃은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때때로 무시하듯 툭 던지는 말,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선. 희성 씨는 그런 아들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스스로를 탓하며 침묵을 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구시대적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아들의 냉소적인 말투에 희성 씨는 크나큰 모멸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자신의 모든 시간이 부정당한 듯한 참담함, 존재 자체가 불필요해진 듯한 서글픔, 가장으로, 아버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 다음날 아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단다. 하지만 내가 너의 존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엄마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너에게 아무 의미 없었다면 나는 지금 참 슬프구나. 이 말에 아들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기대하는 무게가 너무 부담스러웠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희성 씨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아들에게 솔직히 표현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희성 씨는 아들에게 너무 높은 기대를 걸기보다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며 존경의 마음을 되찾게 되었죠. 이 사례는 단순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과 기대치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깊은 이해와 대화가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자식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점점 기울어지고 결국 양쪽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은 희성 씨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침묵 속에서 상처를 감추며 관계를 유지하려 할까요? 이번에는 이러한 문제를 철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관점을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 부버는 인간관계를 나와 너의 관계와 나와 그것의 관계로 구분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도구나 수단, 기능적인 존재로 여기는 관계입니다. 필요할 땐 가까이 하고 쓸모가 없으면 무시하는 대상, 존중도 이해도 없는 연결이죠. 반면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하나의 고유한 인격체로 마주보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상처도 감정도 진심으로 나누는 대등한 만남인 것이지요. 자식이 부모를 단순히 자신의 필요나 기대를 채우는 그것으로만 여긴다면 그 관계는 본질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걸거나 자신의 자랑거리로만 생각하는 태도 또한 자식을 그것으로 대하며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독립적이고 존엄한 너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희성 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하며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그것으로 여기는 태도였죠.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동시에 아들의 입장을 경청하며 서로를 너로 다시 마주했을 때 두 사람은 새로운 신뢰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침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화는 양방향이어야 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진지하게 다루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화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걸 넘어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헤아리려는 노력이에요. 많은 사람이 대화 중 다음에 뭘 말할지 생각하느라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곤 합니다. 경청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의 감정과 그 이면에 있는 욕구를 인식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거칠거나 불완전하더라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비판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하고 솔직한 표현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본질에 집중하며 그들의 말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상처를 주더라도 자신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단호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대화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 분명할 때 대화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부버의 철학은 우리에게 자신과 타인의 존엄성을 지키며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가 제시한 비폭력 대화법은 이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비폭력 대화는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며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대화 방식이에요. 이 방법은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생길 수 있는 세대 차이나 기대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우선 비폭력 대화법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찰입니다. 판단을 섞지 않고 지금 보이는 사실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이나 해석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희성 씨는 아들에게 조금 전에 내가 아버지는 구시대적이다라고 말했지. 그리고 말끝에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들어갔어. 이건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넌 항상 날 무시해라고 몰아붙였다면 아들은 바로 방어하거나 반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만 말하면 감정의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느낌, 감정의 표현입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확히 전달해야 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은영 어머님은 나는 너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반응이 없을 때 속상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한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나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솔직히 공유하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비난이 아닌 바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욕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내 말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조금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어. 이건 상대를 탓하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연결을 전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청입니다. 요청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말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나를 존중해줘라는 추상적인 요구보다는 내가 말할 때 눈을 보고 대답해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분명하고 실행 가능한 행동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폭력 대화법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앞서 언급된 희성 씨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면 그가 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더 솔직히 표현하고 그에 따른 욕구를 명확히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했다면 더욱 효과적인 대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오랜 시간 형성된 기대와 감정적 얽힘이 대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화법을 익히는 데는 꾸준한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자녀와의 대화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욕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지, 또한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솔직히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인간 중심 치료의 창시자인 칼 로저스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이나 존중받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쩌면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할 때 발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가장 깊은 내면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바로 이 보편적인 욕구를 채우고 관계의 자유를 찾는 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삶과 생각에 조금이나마 울림을 남겼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인생은 미완성은 모두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길 위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